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지금까지 계속되는 잃어버린 N년 1990년 초반 일본 부동산 시장의 대폭락. 일본 금융 시스템의 성과와 한계.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 은행들은 두 가지 방식의 규제를 받았다. 첫 번째 방식은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예금 금리 상한 설정의 목적은 은행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조업 부문에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데 있었다. 두 번째 방식은 호송 선단 방식에 기반을 둔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트럭 호송과 마찬가지로 어떤 은행도 뒤처지게 내버려 두지 않았고 어떤 은행도 다른 은행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지 말아야 했다. 한마디로 이 규제는 어떤 은행도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다. 재무성은 진입과 이탈을 조율하며 은행의 수를 제한하고 심지어는 지점 확장도 통제할 수 있었다. 실제로 은행이 지점과 본사를 열거나 닫거나 옮기려면 재무성의 승인을 얻어야 했다. 심지어 재무성은 은행 지점의 크기와 시설을 포함한 물리적인 부분까지 지침을 하달했다. 재무성은 은행 산업의 모든 측면에 관여했다. 한동안 호송선 단 방식에 기반을 둔 규제는 잘 작동했다. 재무성은 기존 관계에 기반해 건전한 은행들이 건전하지 못한 은행들을 인수하는 것을 힘들이지 않고 주선했다. 건전한 은행은 규모에 대한 규제 한도에서 벗어나 지점과 예금자를 확대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재무성이 지원하는 구제 및 합병은 대체로 양측 모두에 좋게 진행되었다. 수익을 보장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 시스템 덕분에 은행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출을 제공하고 기업과는 더욱 밀접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주거래 은행 제도는 기업이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하나의 은행을 통해서만 이용하게 해서 기업과 은행의 특별한 관계를 규정했다. 주거래 은행은 그 대가로 기업의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을 제공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 특별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때로는 주거래 은행이 대출을 받은 기업의 주주가 되어 이사회에 참석하면서 관계는 더욱 두터워졌다. 기업은 주거래 은행 제도 덕분에 장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특히 영미은행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일본 기업의 높은 투자율과 평생 고용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주거래 은행 제도하에서 은행은 사실상 대출을 받는 기업을 감독하는 책임을 졌는데 이때 은행은 부실 대출을 해결하는 데서 느슨한 태도를 보였다. 은행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감독도 취약했고 은행의 지급 능력에 대한 감시도 대체로 없었다. 은행은 그다지 투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은행이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암묵적인 정부 보증 덕분에 예금자들은 정보를 요구할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않았고 따라서 그런 요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분별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 게다가 재무성 관료들은 대체로 산업에 관한 지식이 거의 없었고 업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금융 부문 내의 비공식 네트워크에 크게 의존했다. 재무성 내에서 금융규제국에 배치된 인력은 소수에 불과했고 엘리트 코스를 밟는 관료들은 대체로 이곳을 거치지 않았다. 호송선단 방식에 기반을 둔 규제와 합병을 통한 구제의 유사는 위험 관리를 위한 실천 계획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체계적인 결함이 있었지만 일본의 금융 시스템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안정적으로 작동했고 높은 수익을 거뒀다. 그러나 연간 약 10%씩 성장하는 실물 경제, 높은 투자율과 낮은 기업 파산율, 국제 경쟁으로부터 보호받는 시장, 대출 수요가 항상 공급을 능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용할당, 낮게 고정된 예금 금리 등으로 일본 은행들은 어렵지 않게 높은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흠잡을 데 없는 실적 덕분에 1990년대까지는 재무성에 대한 의외의 압박도 없었다. 그러나 세계화와 규제 철폐 추세가 금융시장의 복잡성을 극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하면서 재무성의 접근 방식은 이미 위험할 정도로 뒤처져 있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제를 달성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30년간 금융 시스템이 경제를 성공적으로 지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던 정치 네트워크 덕분에 이제 일본 경제는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본의 은행들은 어떻게 부동산 버블을 부추겼나? 1985년 9월 22일 미국, 일본, 영국, 서독 및 프랑스로 구성된 G5 국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뉴욕시의 플라자 호텔에 모였다.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두 번째 임기 중에 있었다.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제임스 베이커였는데 레이건 행정부는 첫 번째 임기를 특징 짓던 자유방임적인 입장에서 방향을 바꿔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을 세웠다. 레이건은 항상 달러화 강세를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 자유시장을 신봉했지만 베이컨은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다. 이 회의의 목적은 1980년대 초반에 고평가되었고 특히 일본 독일과의 무역 적자가 커지는 원인인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기 위한 국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그 결과 G5는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기로 합의했다. 바로 플라자 합의다. 그런데 머지않아 이 합의가 지나치게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1986년 말까지 미국 달러화 대비 일본 엔화의 가치가 약 50% 상승한 것이다. 1987년 2월 22일 캐나다와 이탈리아가 추가된 G7 재무장관이 파리의 옛 루브르 왕궁에 있는 프랑스 재무성에서 플라자 합의를 수정하기 위해 모였다. 7개 국가 중 6개 국가가 루브르 합의에 서명하면서 이탈리아는 거부했다. 달러화의 안정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과 독일은 금리를 인하해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일본은행은 독립성이 강한 분데스방크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금리를 5%에서 사상 최저 수준인 2.5%로 인하했다. 일본에서 자금을 조달하기가 쉬워지고 이에 따른 비용이 낮아지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조성되고 있는 버블이 더욱 부풀었다. 1987년 8월 일본은행이 긴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란 기대가 널리 퍼졌다. 하지만 일본은행의 긴축 정책은 그해 가을 검은 월요일이라 불리는 주식시장 폭락과 세계적인 패닉으로 유보되었다. 1988년 말부터 1989년 초까지 일본 재무성 관료들은 금융 부문의 전개를 보면서 걱정이 깊어졌지만 엔화 강세를 막으려면 루브르 합의에서 약속한 사항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다. 재무성은 1989년 3월이 되어서야 긴축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이처럼 정책 행동을 유보한 것이 훗날 일본에서 발생한 폭락과 잃어버린 수십 년의 원인이 된 주요 정책 오류 중 하나로 여겨졌다. 금리 인상을 유보한 것이 당시 호황을 가능하게 했다. 1987년부터 1990년까지 GDP 성장률은 연평균 5.5%였고 실업률은 2%로 떨어졌다. 이만에 미치지 못하던 니케이 평균 주가는 1989년 12월 29일에 39,000이라는 최고치를 기록하며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일본 은행들은 종래의 영업이익을 저해하는 두 가지 추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1980년대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경제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첫째, 1985년부터 금리 규제가 철폐되면서 50만 엔이 넘는 예금에 정부가 정한 금리가 아니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더 높은 금리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했다. 이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상승시켰고 수익을 압박했다. 예전에는 규제의 적용을 받은 예금 금리가 시장 금리보다 낮아서 저렴한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보장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은행들은 금리 인상을 차입자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도쿄 주식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수익을 회복했다. 뜨겁게 타오르는 시장에서 얻은 막대한 자본 이익이 대출이라는 핵심 사업에서 발생하는 영업 이익에 점점 커지는 구멍을 메웠다. 1989년 3월에 종료되는 회계연도에서는 은행의 수익 중 42%가 유가증권에서 얻은 자본 이익으로 나타났다.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 은행들은 연평균 수익이 매년 13%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다. 그러나 장기 증권 판매와 단기 주식시장 거래에서 나오는 수익을 제외하면 연평균 수익은 매년 겨우 1%만 증가했다. 일본의 경제 성장을 감안했을 때 은행의 핵심 사업에서 얻은 수익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그러나 이 은행 수익들은 장부상의 거품에 불과할 때가 많았다. 순환 출자를 하는 게이레스 시스템에서는 대체로 은행이 고객사에서 다수의 주식을 보유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차입자와 대출기관이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이 시스템에서는 은행이 수익을 얻기 위해 판매한 고객사의 주식을 그 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으로 재구매했다. 은행은 수익에 대한 자본 이득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금 보유고는 보고한 수익을 통해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적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국제금융시장에서 초국가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은행들은 실현되지 않은 주식 이익의 45%를 자본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BIS 규정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영국은행이 강력하게 반대했던 상당히 논란이 많은 규정이었다. 이 규정에 따라 주식시장의 상승은 은행 자본 비율을 증가시켰고 이는 은행이 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해주었다. 대출이 많아지자 그 돈이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가 가격을 올려놓았다.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은행이 이런 자산을 담보로 잡는 사례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은행 자본과 대출이 함께 증가하는 순환이 발생한다.
이 모든 것이 일본 은행들의 자본 포지션이 도쿄 주식시장의 실적에 크게 의존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일본 은행들은 도쿄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 은행의 생존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는 전통적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대출이 감소한 것을 들 수 있다. 우량 기업들은 규제 철폐 이후로 세계 시장에서 은행 대출보다는 증권을 통해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이렇게 법인 대출 시장이 축소됨에 따라 은행은 소비자와 모기지 차입자에게 더 많은 자금을 빌려주었다. 부동산에 대한 은행 대출의 대부분은 주택금융 전문회사인 주생과 같은 금융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지만 1980년대 말까지 은행의 부동산 대출 참여는 상당히 두드러졌다. 봉건 사회의 잔재가 남아있던 일본은 토지 소유를 사회적 지위와 동일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토지 가격은 국채 가격보다 평균적으로 더 빨리 상승했고 토지 가격은 상승만 한다는 신화가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런 신화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일으켰는데 도시 계획에 따른 엄격한 용도 설정과 건축 규제로 토지가 부족했던 도쿄에서 특히 심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은 은행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부실 대출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따라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었다. 한편 자금을 빌려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장려하는 세제가 부동산의 가치를 떠받쳤다. 일본의 주식시장이 정점을 찍던 1989년 말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타올랐다. 정부의 경영조정조사가 냉정하게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부동산 가치는 2000조 엔이 넘고 일본 GDP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 면적이 일본의 25배에 달하는 미국 전체 부동산 가치 추정치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은 도쿄 23구를 팔아 미국 국토 전체를 사들일 수 있고 황궁 부지에 건물을 짓는 것만으로 캐나다 국토 전체를 살 수 있었다.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이지만 일본의 부동산 붐은 역사상 일개 국가에서 가장 큰 부를 축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 도쿄, 요코하마, 나고야, 교토, 오사카, 고베 등 6대 도시의 부동산 시장 가격을 종합하면 상업용 부동산은 300%, 주거용 부동산은 180%, 산업용 부동산은 160%나 상승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일본에서는 160군데가 넘는 골프장이 생겼고 건설 중이거나 건설 허가를 받은 곳도 1200군데에 달했다. 그 당시 일본 전역에 건설된 골프장이 1700곳, 회원권을 보유한 사람은 180만 명이나 되었다. 심지어 니케이는 골프장 회원권 시세 지수도 발표했다. 일본의 은행 대출이 일본 본토에서만 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군 건 아니었다. 1983년 재무성이 해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한 이후로 일본은 세계적으로 신용 공급의 중심이 되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엔달러 환율이 250에서 120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일본 은행들이 보유한 자산의 달러와 가치가 2배로 커지고 해외 대출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1980년대 초 일본 은행들은 세계 대출 시장의 4%를 차지했다. 1989년에는 40%로 급증했고 선호하는 목적지는 미국이었다. 놀랄 것도 없이 미국 골프장이 주요 목표물이 되었다. 1990년 9월 일본의 부동산 개발업체가 캘리포니아의 페블비치 리조트를 8억 3,1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하와이가 인기 있는 장소였다. 일본의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수익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일본 은행들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리조트를 건설했다. 그들은 1991년 9월에 개장한 마우이의 그랜드 하얏트 와일리아 리조트 앤 스파가 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호화로운 호텔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은행들은 미국 부동산, 특히 캘리포니아의 부동산에 많은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로스앤젤레스의 거의 모든 주요 신축 건물 건설에 일본 은행의 자금이 쓰였다. 일본 은행들의 해외 대출 열풍은 미국의 부동산 열풍과 시기적으로 일치하는데 이는 부동산 투자의 대부분이 시장의 정점 부근에서 이루어진 것을 의미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는 잃어버린 N년 2였습니다.